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이렇게 손 하나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몇 분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분하고 다 받아오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세 분 드셨는데 세 분 질문이나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면대 19년차 회원 선생님 해볼게요. 예. 존경하는 김동춘 교수님, 그 30년 전에 한국의 최고의 사이비 종교 연구가 탕명한 선생이 죽기 전에 유언을 써놨어요. 누구한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유병원을 주목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종교 사학자가 30년 동안 연구 하나도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학자 난 딴지 자리에서 종교 사학자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 기 말씀하셨으니까 사이비 종교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혁 교수 틀린 건 뭐냐면은 무속학을 하면 안 돼요. 이 최순실은 사이비 무속학이야. 사이비란 말 꼭 쓰세요. 무속학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아람 기자 틀린 게 있어요. 알려드리는 뭐냐면 이명박이는 무속학이 아니에요. 그건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고 손아람 기자는 젊으니까 혈기 왕성하고 혈기 방장한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 질문 기회를 주신다니까 존경하는 안진걸 사회자님 제가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꼭 주시 바라고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국 교수님하고 김동식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남 좌파의 아이콘 조국 교수, 그 다음에 구로구 항동, 구로구의 좌파 김동춘 교수, 이 두 분이 앞으로 참여 21세기 만민 공동회의를 주최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두 분이, 조국 교수님은 책을 출간했으니까 시간적 이거 잠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꼭 하셔갖고 참여 사회가 주의돼서 21세기 만민 공동회의를 개최를 꼭 해야 되고 1년에 2번 정도나 3번 정도 해주시고, 정태인 교수는 이 두 분이 경제가 약하니까 경제를 백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대 꾼들도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아람 기자는 30, 40대 좀 모아주시고, 예. 김찬호 선생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게요. 네,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국 민중매각이 여기 계셨네요. 우리 둘째 줄에 청년 참여연대 우리 김현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그냥 기사를 보면서 그 꼭두각시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하면서 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역사 하나로 이제 흘러갈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통령이 또 다시 만약에 나타나면 그건 진짜 큰 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이제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에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그 비례민주주의 연대 거기에 갔다 왔었는데, 그게 선거제도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이게 단일화가 강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에 이 최순실과 박근혜 그 해답이 그 선거 개혁,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그 움직임에서부터 이런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문제, 그 답을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시민이고 직장인입니다. 근데 아까 정태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속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 누군가가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통령이 이제 가끔 TV에 나와서 말할 때도 되게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하야든 뭐 직무를 정지하든 안 하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뭐 곧 있거나 또 있게 될 텐데 그런 대처가 없는 이유 제일 문제점은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가 또 선거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 내각제나 하야나 이런 문제보다도 다음 잠룡들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그게 TV 토론장이든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자든 계속해서 그런 사실들을 나타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설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젊다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혈기만 넘칠 뿐 이성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보통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정도까지 오기 전에 수정할 만한 작용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될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가 잘못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모인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청년 세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답답해서 오신 분들 있으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선생님까지 하고 말씀 들었는데 또 해보자고요.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대통령의 사실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고 최순실의 지적 수준도 의심스럽고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정말 거짓말처럼 국정원도 검찰도 언론도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한 4년간. 그렇다면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뒤에 배후가 있지 않는 다음에 거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언론까지 이렇게 4년간 완벽하게 통제가 될까? 흐트러짐 없이. 그러면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길래 4년간 아무리 소리쳐도 막히고 아무리 찔러도 막히고 여기까지 왔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과 이렇게 가설을 막 제기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 5 시민 선생님들 말씀 들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목도 있었고 약간의 유머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동춘 선생님부터. 그냥 여기 이 5분 의견이 뭐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는 제가 얼마 지난번에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우리 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한 거죠. 관료 체제나 언론이나 이 중간에 여러 번 견제할 수 있는 시민 사회나 그 시스템이 좀 작동을 안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최순실이 굉장히 교활한 최순실이라면 정말 배꼽 잡고 웃었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몇 사람에서 농단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우리 사회를 뒷받치고 있는 저는 이제 시민사회 그러면 일종의 직업윤리라고 보고요. 직업윤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언론이 없고 그 다음에 관료체제가 최소한의 자정기능이라든지 공정성이 없고 사법이 판사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검찰 자체가 그러하고요.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이 이제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참여연대에서 내부 우리 토론회가 있을 때 파시즘이 올지도 모른다. 이게 보수 세력이 한 20년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농담이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20년 갈 것 같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 내부를 돌아보니까 힘이 너무 없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다음 대통령 뭐 검증 문제인데요. 이거 다음 대통령 문제로 구도로 가면 이거 100% 지는 게임입니다. 이 언론이 그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이 다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대통령이 누가 돼도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무슨 박원순이 좋을까, 문재인이 좋을까, 이 구도로 가면 이거 100%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세대와 지금 마지막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저는 배후에 이게 누가 일사불란하게 무슨 지휘를 했다고는 보진 않지만 핵심 권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검찰, 공안기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뒷받침하는 재벌이 있죠. 예. 어떻게 정권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60년 동안. 예, 이 세력들의 어쨌든 밑으로부터의 강고한 작업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이익만 막 늘어나면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재벌이나 검찰이나 이런. 저도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촉 선생님께서는 선거제도 이야기도 많이 사실 하셨고, 많은 분들이 퇴진이든 주거국 중내이든 해법 중에 있는데, 또 개헌 이야기 나왔을 때 선거제도 먼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신 거 합하면서 약간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이 사태를 이제 약간 좀 봉건적 어떤 한문 투표인데 국적들이라고 봅니다. 국적. 나라의 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 나라를 망치는 국적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들인 거죠. 국적들이 있는 거고, 이 국적들이 있는데, 국적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 무속인이거든요. 무당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 무당인이 상징적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큰 배경을 갖고 있는 국적의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관료, 재벌, 언론, 검찰 등이 같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때 10살짜리 왕 놔두고도 나라를 운영했어요. 지금도 박근혜라는 사람은 박정희라는 엄청난 후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전체 지배블록에서 10살짜리 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정치적 상품 가치가.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약간 아예 몰랐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알았지만 이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여왕으로 모시면 옆에 무당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냥 10살짜리 애 옛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배 블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끌고 왔을 것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몰랐건, 또는 묵인했던 최순실이 있었네? 얘는 걷어내자. 그래서 모멸차게 지금 걷어내지 않습니까? 걷어내고, 그를 TV조선이 한겨레보다 더 세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최순실이라고 불리는 쪽들은 다 걷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배 블록을 걷어내냐? 그건 아니죠. 최순실 일파라고 불리는, 이걸 보다 센세이션하게 최순실이 사귀었던 고영태라는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다, 사람들이 와 관심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그쪽을 다 걷어내고, 그렇지만 아까 말한 지배블록은 여전히 유지되는 이것들이 기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운동과 정치의 결합이 있어야 이걸 넘어 탈 수 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거는 아까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거제도가 지금 지난번 선거법 바뀔 때 중앙선관위에서 개정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표의 비례성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절반은 비례대표로 하고 절반은 지역구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여당이 거절했죠. 중앙선관위는 야당 조직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가조직입니다. 거기서 권장한 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법이란 것은 저도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권 또는 그걸 완화된 형태인 또는 한국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인데,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만은, 선거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지난 대선 시기에서도 뭐 문재인, 안철수 야권 후보가 다 이걸 요구했는데 국회 내에서 다수파가 되지 못하면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됩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태에서 이건 뭐 그 현재의 지금 사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선거법 개결하라는 것을 최고의 구호로 내세우기는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지금 사람들의 분노는 물론 선거법의 개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 갑자기 선거법 문제 가져오게 되면 뜬금없는 일이 되기, 연결고리가 매우 길어야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 분노와 그에 대한 진실 구명 문제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게 끝이 무엇일지 모릅니다. 진짜 진실 구명까지 끝까지 가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구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익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손아람 작가님께서도 뭐 일반 그냥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또 21살 대학생 청년께서 특별히 청년세대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같은 청년이 청년에게 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 후배에게 입장보다는요. 예. 그 같은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그래도 워낙 젊은 마인드세요. 예. 예. 혈기방자라는 말씀 드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온 질문들이 저는 다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도록 정치 시스템이 방치가 되어 있었으며 그럼 앞으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결국 다 물으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한 이제 진보 언론에서 좀 굉장히 보고 화가 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최순실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앉혔으면은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안타깝다. 그런데 너무 아니란 인식이라서 화가 나는 반면에 여기에 어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다고 봤거든요. 왜 그럼 정말 맞잖아요. 사실 최순실이 비서실장이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비서실장으로 못 앉혔을까요? 비서실장으로 도저히 앉힐 수 없는 인물이었으니까 못 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도저히 들일 수 없는 인물에 왜 대통령이 그럼 의존했을까? 대통령 스스로 정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온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가진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질문이 하나 더 남은 거죠. 왜 그럼 그런 인물을 우리는 뽑았을까? 예. 그럼 그거는 사실 대통령만 샤머니즘에 의존한 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투표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거의 이건 대한민국의 의식구조의 문제가 지금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뭐 개별 후보에 대한 뭐 직접적인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매번 그런 거를 느껴요. 매번 예를 들면은 문재인 씨가 처음 이제 갑자기 대통령 후보라면서 툭 튀어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이 난 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친구라는 거 말고 아는 게 없는데 일단 그 생각이 들었고, 안철수 씨가 탁 튀어나왔을 때도 난 저 사람이 만든 백신이 내 컴퓨터에 깔려 있다는 거 말고는 저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지금 반기문 씨가 또 대통령 나왔을 때 난 저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했다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선 후보급 인물이 툭툭 튀어나올 때 정말 그게 저는 신내림과 비슷하게 인물이 딱 튀어나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이제 평균 시민에 비해 결코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또 막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될 인물들이 늘 갑자기 이렇게 무당이 신받듯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고 난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검증을 거쳤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이런 정도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도 그 이후에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오히려 이게 샤머니즘적인 투표 경향이 저는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은 검증 시스템이 작동도 안 하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징후적인 인물을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보수 언론의 정치부 기자랑 우연히 이제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것 같냐를 얘기하는데 이 인물평이라는 게 이런 식인 거죠. 전직 대통령의 친구가 되느냐, 혹은 외교통이 되느냐,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제2의 CEO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말하는데 키워드가 그 세 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마치 반장 선거를 할 때 수준의 저 사람은 무엇이다라는 어떤 역사를 보지 않고 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식이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개선돼야 될지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다음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주어진 선택지 중에 과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고 내가 검증됐다고 말할 만한 인물들이 지금 과연 있는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도 저는 한편으로 있거든요. 네. 정리할 수 없는 말을 다 뱉어놓고 네.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때로는 결론을 안 내리고 마무리할 수도 있죠. 저희가 어떻게 다 명쾌한 결론만 가지고 있나요? 저희도 조금씩 다 부족하고 그럴 겁니다. 정태인 선생님 아마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 손아람 작가 얘기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전부. 전 진짜 망국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징후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가령 민비한테 진령군이 없었으면 조선이 안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도 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시스템이 진짜 무너졌구나.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매니아였어요. 모조리 시스템으로 다, 그래서 본인이 그만둬도 이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겠다는 망상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청와대가 500명쯤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표낸 수석은 다 합쳐서 6명인가 7명밖에 안 되죠. 뭐 좀 바뀌었겠죠? 그다음에 1급 비서관이 한 12명, 13명? 500명이요, 500명. 아니, 경호는 아니고 청와대. 네. 예. 행정관 이상들. 예. 그리고 2급까지 합쳐도 한 3, 4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행정관인데, 행정관들은 공무원들 파견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 쪽에서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한 20명쯤 되는 비서관들은 비서들끼리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오늘 가령 참여정부로 돌아가면 연대파와 부산파가 어떻게 붙었다. 그때 참여정부 내부의 연세대파와 부산파라는 취지인데. 네. 그러니까 다 알고 다 아는데 이놈들 중에 한 놈도 그만둔 놈도 없고 한심한 거죠 정말. 장관도 그렇고 이 교수 출신 수석이란 놈이 최순실 전화 받고 재벌들한테 돈 뜯으러 다니고 이게 무슨 정말,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상위 1%의 사람들의 행태는 우리가 장관 청문회 하면 알 수 있어요. 3종 세트 다 어겼죠. 부동산, 그다음에 병역, 그다음에 이 주소 이전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안 부끄러워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의 1%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 왜 나만 갖고 그래. 표정이 완전히. 1%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는 50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놈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세계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희망적이었던 때가 언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중산층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도 80년대 말에 3조 원의 수출도 잘 된 뿐만 아니라 87년 이후로 노동조합이 막 결성되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잘 되면서 중산층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이게 얼마 못 갔어요. 그리고 바로 외환위기 맞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 빈부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도성장, 압축성장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96년 이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평등이 심하다는 나라입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한 1,600, 1,700만 밖에 안 돼요.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연간 1,70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0%는 어느 선이냐면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이 넘어가면 10%입니다. 10%도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1%가 5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다 10% 안에 다 들어갑니다. PD, 기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 우리 학생들은 60%, 70%가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라는 게 10%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정상이고 중산층이고 평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MBC가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서 그 사람들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드라마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달동네가 나왔어요. 옛날 드라마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 작가들도 다 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사회 이동성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제일 낮고 일본은 너무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회 이동성이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재산이라고는 땅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다 안 했죠. 오로지 사회주의권하고 동아시아 국가들만 토지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하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도 시키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실제로 중산층이 형성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그게 외환위기로 일거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라는 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그렇게 가니까 40% 따라갑니다. 그게 증거는 언제 있냐면 제가 2008년 총선이 제일 절망적이었는데 당시에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현수막이 똑같았어요.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2008년 뉴타운 특목고였어요.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았고 거기에 이 중산층,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중산층의 열망이 그거였다고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도 특목고 가고 싶고 자기도 이 부동산 하나 어떻게 집 사가지고 돈 벌어서 1% 들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들을 용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밑에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수저, 금수저라는 게 이른바 피케티가 얘기하는 세습자본주의인데 근대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거, 능력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아니라고 1%는 1%로 고정됐고 이건 마치 조선시대 양반보다 더 적어요. 조선시대 양반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 상위 1%는. 이들의 자식은 또 그 1%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직업, 우리나라의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거짓말이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직업의 귀천이 가장 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애가 의대 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게 혁명의 구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포자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 다시 칼럼 쓸 때 제목이 뭐였냐면 차라리 혁명을 준비하렴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혁명입니다. 근데 혁명이 쿠데타라든가 무력혁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미 이제 낡아가지고
이 싸운다 그러면은 짱돌 던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좀 더 발전해서 화염병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꾸 격차 벌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를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를 이번에 찾아야 된다. 저는 진짜로 이번이 망국을 막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네. 희망은 봅니다. 10년 이상 젊어졌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네. 네. 김찬원 선생님도 한 말씀 거들어 주시고, 이제 시간 막히 벌써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마무리 국면으로 가긴 가야 되겠다. 참 아쉽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나.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좀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진짜 외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벌어지거든요. 성희롱 발언 다 터져도 계속 지지자 열광하고, 옛날 황우석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믿음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 편향, 그러니까 사실보다. 그러니까 박근혜, 박정희 이 뿌리는 의외로 깊다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도 최근까지 이번 사태 보시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꼴보수가 아니신데 박근혜만 애쓰고 있다고 맨날 그러시더라고. 국회의원 나쁜 놈들. 90 노인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세대는 한 60대 이상은 진짜 향수가 깊은 것 같고, 게다가 다 양쪽 부부가 총 맞아 죽고 그 고아가 된 딸에 대한 동정심과 박정희에 대한 신화, 이게 다 얽혀서 엄청난 신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동했는데, 이번에 돌아선 분들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너 찍었지 막 이렇게 다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좀 깊이 인간이 얼마나 사튼 것에 이렇게 홀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악의 구도가 정말 이렇게 딱 어딘가 경계에 처지기 어려운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 조금씩 다 가담했던 것이기도 하고 방관한 것도 있고요. 전 이번에 보면서 김종 문화부 차관이 고등학교 동기예요. 10년 전에 많이 만났어요. 다행히 최근에 안 만나서. 그 다음에 그 미르재단 그 차은택이랑 같이 이렇게 했던 김홍탁, 큰 인물은 아닌데, 그 친구도 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도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친구, 오늘도 김종훈 그 친구 나와서 빨간 거짓말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사람으로는. 굉장히 쿨하고, 이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 친구 아니에요. 의리 있고, 청년이 뭘 해야 되냐. 전 이런, 다른 의미의 악의 평범성인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하고 약간 다르게, 사람이,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 김종이라는 친구를 내가 계속 만났고, 그런 일 할 때 차관으로서 내가 만났으면 그런 일 알았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어쩌면 나도 그냥 모르고 넘어갔었거나 방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섬찟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자. 우리 안에 이미 씨앗이 있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선망하는 게 다 있고요. 예, 이게 다 그런 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나와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조선일보가 터뜨렸고 그 송고문 이렇게 송이영이 당했고, 그러다가 한겨레가 물고 늘어졌고, JTBC가 이렇게 했고, KBS, MBC는 거의 소외돼 있고, 뒤늦게 뒷북치고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궁금한 게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사태까지 다 예견하고 이렇게 터뜨렸는지, 아니면 조선일보도 지금 뜨악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종편한테 이렇게 당한다는 게 좀 약간 재밌거든요. 그리고 종편을 이게 전 요새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처럼 자칫하면 지금 막 흥미주로 사람 이렇게 막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JTBC조차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시민단체에서 MBC 그때는 이제 공중파지만 지금 종편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공중파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종편을 좀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이슈를 잡아가는 건지 이런 거를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말씀, 삶으로서는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찍었어도 괜찮아. 같이 욕만 해줘.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아마 밤은 깊어가지만 그래도 아까 5분 정도 의견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궁금한 거 또 답답한 말씀 준비. 예, 저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1년, 짧게는 1년 아니면은 1년 반 정도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바라보게 되는 게 그냥 야당 쪽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강화문 나갔던 사람들도 했던 얘기가 야당이 지금 역풍 얘기하고 헌재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소극적일 때 자기 밖으로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니까 결론은 이런 모습이 낯설진 않아요. 야당의 이런 모습들이 지난 10년간 봐왔을 때 그럼 앞으로 1년은 어떻게 야당이 걸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예, 무슨 준비가 됐다고 보여지시는지 현재 관련되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뀐다 한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진짜 민주국가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모습일 때 과연 정권이 바뀐다 한들 이게 제대로 이어갈 건지라는 부분에서 노무현 정권은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은 어떤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 원래 저희 순서에도 들어있던 질문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 왼쪽 뒤편에 우리 선생님, 청년 선생님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는 지금 요즘에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보면은. 근데 저도 약간 추상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대단히 대한민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대한민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소수 기득권을 떠나서 일반인들까지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물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 공동체 의식이 다 있으시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법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더 나아가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중요해. 근데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법을 어겨야 돼.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법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되게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순실 게이트 문제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신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탈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고 그 구조의 문제가 고착화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나아가서 일상으로부터의 혁명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참여정부 10년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 냉소도 가지게 됐는데 저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 처음 와봐서 정말 생소한데요.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던 거는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뭐 이제 그런 간변단체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런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또 계약을 하는 면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주위에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느끼고 또 제가 학교에서 조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런 말 없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실익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알면서도 이 사람들의 시선을 주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질문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렇게 투명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논리 그런 거 상관없이 이익만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기록해놨고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이 오늘은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제 끝나 이렇게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같이. 그러면 한승무 선생님 뭐 짧게 하십시오. 약속 1분. 예. 여러분들 정말 답답해요. 지식인들. 왜 답답하면 아니 그 지난번에 잔유인을 갖다 79세인데 그걸 관광부에서 감사임명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더니 아무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초기에. 이거 큰일 났다 했더니 유진용 사건 터지지 뭐 터지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얼마 전에 박관천 전 경정이 그 박근혜 위에 최순실 정윤회가 있다고 했는데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줄까 봐 못했대. 그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김영걸 한 번이 몇 년 전에 최순실 최태민 얘기했다가 감학소 갔다 감학소. 그게 시스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정말 어떤 집단 지성, 콜렉티브 인텔렉츄얼 하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 개최해서 그 사람들에게 두 분도 조국교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김동식 교수는 존경하는 김동식 교수님 적어놓고 두 분이 손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나양욱이라는 놈이 개돼지로 했잖아요. 99% 개돼지. 그게 사실은 1%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80%는 개돼지예요. 1% 중에서.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정태인 교수님 인정하시죠? 1%의 80%는 개돼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놈들 다른 놈 없으니까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놈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3대 비리, 8대 비리, 100대 비리, 백화점, 비리백화점 이런 놈들과 장관시키니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진거 사회자님 이런 모임을 앞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책임의식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제안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면 우리 토요일 날 11월 5일, 11월 10일 지금 두 번의 대규모 집회 예고되어 있는데 사전 행사로 김동춘 선생님, 조국 선생님, 손학원 다섯 분 혹시 시간이 되면 거리에서 이렇게 약간의 거리 만민공동회 겸 자담회 같은 거 한번 선생님 제안을 해볼게요. 근데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걸 해주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시간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여쭈는 걸 제안 드리는 걸 하고 이때 이렇게 또 한 네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은 언급을 우리가 또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질문 주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니까 포괄 답변도 좋고 그중에 하나의 답변이 약간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꾸로 할까요? 예, 김찬호 선생님. 예.
최근에 저희 집에 암 환자가 한 3분이 갑자기 생겨갖고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이 일이 그 암으로 비유하면 몇 기인지 또 어디까지 전이 됐는지 좀 맨날 그것 때문에 좀 식구들끼리 전화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 항암제를 써야 될지 방사선 해야 될지 수술해야 될지 뭐 이런 게 밤잠을 못 자는 환자가 많으니까 또 막 헷갈리고 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항암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어쨌든 뭐 말기라 해도 제 처진지 말기거든요. 그래도 살려야 되잖아요. 수술하든 뭐 포기는 못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진짜 어디까지 망했나? 진짜 망했을 수도 있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네, 혼이 정상이 되어서 네, 그렇게 좀 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 몇몇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게 최근에 대학 강의하면서 많이 어려워졌고 교감이 안 될 것 같고 많이 단절감을 느꼈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네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전 뭐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다른 공적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뭐 함께 뭔가 만들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 기쁨을 확산해 가는 것, 전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인 선생님은 아무래도 참여정부단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히. 예. 재작년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김기원 교수 돌아가셨어. 일주기 때 김상조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합의가 아니라 술 마시면서 서로 뜻을 같이 했던 게 이제 재벌 비판 별 할 필요 없다.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벌의 힘은 굉장히 약해질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나 어디나 똑같은데 DJ 때는 특히 외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확 굽히는 게 언제냐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집착,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재벌들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재벌들이 설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때문에 이제 재벌들한테 굽히는 거죠. 참여정부 때 5월, 6월에 이미 삼계탕 집에 재벌 총수들을 모아서 하면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성장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5년 단임이니까. 근데 앞으로 성장은 죄송하게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수출은 안 돼요. 수출 금리 제로거든요. 거의 제로예요.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마이너스 안 된 게 다행이죠. 중국이 있어서 마이너스 안 된 건데 지금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기업들이 만든 거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건 임금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루즈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루즈벨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장 획기적인 거는 댐 사업이 아니고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이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실어준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 우리는 조합 조직률 10%도 안 되는데 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적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보면 다 차관들까지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면 진짜 바보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다 잘라야 됩니다. 가서 기존은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되고 뭐 사람 많아요 밑에. 그리고 얘들 잘리면 되게 좋아요 밑에 관료들. 지들이 올라갈 구멍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을 갖도록 그 정도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는 우리입니다. 야당이 못났다 그러죠. 머리는 굴리잖아요. 구멍가게 연합이라도.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 안에서 뭘 해서 정권 잡을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세면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아마
광화문에 모이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은 훨씬 더 수위가 높아질 거예요. 가령 똑같은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그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주고 그들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너무 한 사람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 모두 찬성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난 대선 때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종훈 선생님이, 제 바로 위에 있던 이종훈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문재인 후보를 봤는데 저는 반노 아니에요. 한미FTA 반대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봐서 전 반노인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초기에 정말로 초기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걸 그랬어. 그지? 뭐 이러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힘으로 밀면 민주당 사람들 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 밖에서 그냥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도 평론하면 같이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장 자기들의 국회의원직을 보존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결국은 결론은 같습니다. 아까 만민공동회인데 우리 20만 넘깁시다. 네, 우리 선하람 작가님. 예. 사실 한 20분 전부터 머릿속에 화장실 생각밖에 없어서 질문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야당 역할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네,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냐 뭐 이런 것도 좀. 네. 대답을 미처 머릿속에 넣어놓지 못했고 아마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정말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대답은 생략하고 아까 여기다가 뭐 한마디씩 네, 적어 좋습니다. 네. 썼으니까 제가 대신 이 삼행시를 준비했어요. 아, 좋네요. 예. 박근혜로. 예. 자, 제가 박 해볼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근심이 많으시죠? 해하신 건가요? 혜민 스님께 가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치료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조국 선생님, 김동준 선생님이 마무리로 총괄적으로 이런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실 것 같아요. 조국 선생님, 김동준 선생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11.6 그 뒤로 머리 커서 이제 그 87년 6월 이렇게 쭉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제 느낌은 제2의 6월 항쟁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매우 이상한 느낌을 좀 받고 있다. 근데 과거와 6월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건 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되면 과거에 직선제를 요구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직선제를 받아지니까 그다음부터 YS와 DJ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서로 사자 필승론이 나오고 해서 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바로 그게 그때 지니까 YS가 JP하고 등등 합해서 신한국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 현재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하고 있는 정당의 출발은 87년에 그 6월 항쟁 세력의 패배에서 온 거거든요. 패배되고 그다음에 세력이 만들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흐를 건가? 모든 운동은 혁명은 밑으로 분도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수렴돼서 매듭을 한번 짓게 돼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매듭 지을 때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한번 매듭을 짓는데 이 출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이 많고요. 이거는 아까 뭐 다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작전을 잘 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주권자들의 분노가 얼만큼 많이 폭발하는가에 따라서 제도적 매듭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출발이 이제 막 시작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까지인지가 표출됨에 따라 모든 상황은 바뀐다. 거국 내각도 마찬가지고 뭐 특검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매우 약한데 그 뭐 이론과 좀 학문적인 얘기지만 사회적 자본이 신뢰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자본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럼 유럽으로 보게 되면 이태리, 스페인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국가와 시민이 있는데 제도를 못 믿으면 시민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새끼한테 밥 줘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가족에게 의존합니다.
제도를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와 가족만 이 피부치끼리 단결하는 쪽으로 해결하고 피부치 아닌 사람과는 무한 경쟁을 하는 방식을 택하죠. 제도 대신에 개인과 가족. 이게 남부 유럽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 모습,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돈이 그 이전보다 아주 많이 이제 부의 규모가 커졌죠. 근데 양극화는 또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이하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당 가입률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 회원율도 낮습니다. 즉 국가가 있고 시민 개인 플러스 가족이 있는데 국가와 그러니까 피부치가 있는 중간에 여러 가지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당, 노조, 시민단체 가입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가 높아지려면 나라를 믿자, 제도를 믿자, 법을 믿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쳐주는 요것들이 높아져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준 선생님. 우리 조국 교수님이 저 월권에서 사회학자가 할 이야기로 법학자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작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을 썼고 이 다른 백년이라는 단체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이제 한국은 시스템이 한 번도 제대로 갖춰진 적이 없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반쪽 국가다. 아직 국가가 완성이 안 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국가가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은 그 국민 주권이 아직도 반밖에 안 돼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 식으로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근대 120년에 이제 근대화의 이 말하자면 따라잡기 근대화와 혹은 일종의 그 방어적 근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역사가 120년을 지금 우리를 들이우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실패한. 그 다음 해방정국에서의 3년의 실패가 지금 70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7년 6월 항쟁의 한계가 30년을 지금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오늘의 한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집약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권력의 사유화는 이 정말 공적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맡아야 되는 사람이 다 사라졌다. 사라졌고 처벌당했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이게 4.19 직후에 허정과도 내각의 수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혁명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완수하겠다. 약간 그거는 좀 면피용 발언인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를 리셋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혁명을 어떻게 비혁명적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조국 교수님이 제 월권에서 제 이야기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조국 교수님이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상필벌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유화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 불처벌이 지금 오늘의 우리 사회의 이 불신과 비극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검찰이 처벌해야 되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처벌의 요구와 이것이 있어야만 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정의가 서고 신뢰가 선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친일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과거가 오늘의 문제까지 누적됐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지금 바로 던져진 과제고 저도 이제 이것이 6월 항쟁과 비슷한 국면으로 간다고 보고 정태인 선생님 이야기처럼 지금 이 국면이 지금부터 시작한 내년 대선까지의 국면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역사를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한 시기고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모두의 과제가 되어버렸어 이미.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게 저는 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따로 제가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원래는 북토크인데 이제 시국 북토크가 됐는데 오늘 되게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정리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이나 11월 12일 날이나 또 그 이후에 5분 중에 되는 분들이라 모시고 제가 청계학년이나 광화학년에서 한 번 더 야외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나중에 좀 더 저렴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봉투에 보면 노동조합과 사실 풀뿌리 NGO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한국사회. 그래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서 다 넣어놨습니다. 혹시 비회원이신 분들도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편은 모니터링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민원연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 여러분 회원가입 파파이스 나와서 민원연이 그 종편을 때려잡다니까 5,000명 회원가입이 늘어났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분노하고 감시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처음에 자기들이 프레임 짰는데 약간 너무 격렬하니까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걸 수습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저희나 결국은 주권자 힘을 강하게 보여줘야지 우리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뭐 약간의 구호나 해법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11월 5일이나 11월 10일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사실 입에 풀칠도 못한 이들의 고함이란 책을 널 홍보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사실 이 책은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문제의식이 이 권력과의 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국토크를 해도 책 홍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5분들하고 너무 고맙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더 고마운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선생님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 5분 귀한 시간 서로 힘내고 계속 만나요. 예. 자, 오늘 공채행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정말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